태조대왕 첫째 딸 경신공주. 미련한 계명지조관상. 철학박사 이순하의 인상학. 13. 아버지 태조를 빼닮은 경신공주. 영화 로마의 휴일에 앵공주가 나온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몸짓과 표정을 기억하는 이는 세상의 모든 공주는 아름답고 품위가 있을 것으로 착각할 것이다. 여리게 보이지만 결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섬세하고 연약한 성녀 같은 모습의 공주. 그런 공주가 조선 왕실에도 있는지 찾아보았다. 아무리 뒤져도 현존하는 공주의 얼굴은 이모본을 모사한 경신공주밖에 없었다. 경신공주에 관한 기록은 태종실록과 세종실록 그리고 선원록에 짧게 적힌 행사글 뿐이다. 답답한 마음에 여러 책을 뒤지다 김현태 작가가 쓴 다짐하며 되새기며 상상하며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보았다. 눈의 색깔은 바꿀 수 없지만 눈빛은 바꿀 수 있다. 귀로 나쁜 소리는 듣지만 들은 것은 잊어버릴 수 없다. 입의 크기는 바꿀 수 없지만 입모양은 미소로 바꿀 수 있다. 내가 관상평을 쓰는 이유는 얼굴의 오호를 판별하기 위함이 아니다. 살면서 얼굴에 드러난 흔적을 통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기 위함이다. 잘못 살고 있다면 노력해서 하루빨리 좋은 인상으로 바꾸고 표리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을 키우자는 것이 관상학의 핵심이다. 진실의 입에 가늘고 하얀 손을 넣으며 무서워하던 앵공주의 호기심처럼 나도 경신공주에 대한 호기심으로 관상평을 쓰기 시작했다.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에 오로지 모사 초상화만 보고 관상평을 쓴다. 어린 시절 여자아이들은 한 번쯤은 공주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꾼다. 공주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다. 낙랑공주, 평강공주, 선화공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다. 미천한 신분의 남자가 고귀한 신분인 공주와 혼인하여 가진 고생을 하다가 위기를 극복하고 해피엔딩에 이른다. 여자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성공과 출세가 아니다. 조각상같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공주에 대한 동경이다. 공주는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존귀한 신분으로 품계를 초월한 외명부다. 공주는 왕과 왕비, 대군 등과 같은 지존의 신분으로 품계를 초월한 무품이다. 궁중에서 자란 뒤에 궁궐 밖으로 시집을 가기 때문에 내명부가 아니라 외명부에 속한다. 공주가 혼인을 하게 되면 모든 절차와 준비는 종부시에서 주관하여 국법의 예로 치른다. 공주는 내명부, 외명부와 함께 궁중의 잔치, 왕비의 시위, 혼인 및 초상 등 여러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공주가 죽으면 국가에서는 왕녀의 상장제도에 의하여 연빈, 시체를 염습해 관에 넣어 안치함, 예장, 예식을 갖춰 치르는 장사, 조묘에 삼도감을 설치하고 철조 3일이라 하여 3일간 조회를 열지 않았다.
궁중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 등의 조의를 표한다. 정일품 대강보국 숭록대부보다 높은 격으로 예우받으며 공주의 남편이 죽었을 때에도 이에 준해 정중하게 예우한다. 왕녀인 공주가 하가했을 때 시댁에서는 존칭과 경어를 써야 했고 남편은 첩시를 두지 못한다. 왕비와 후궁 소생에 따른 호칭이 다르다. 국왕과 왕비 사이에 낳은 딸만을 공주로 부른다. 후궁 소생은 옹주다. 태조의 맏딸이며 조선 최초의 공주인 경신공주의 초상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드문 케이스다. 경신공주는 조선의 공주로 태조와 신의왕후 한시 사이에 6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역사서에서는 태조의 적장녀로 기록되어 있고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도 장녀로 기록되어 있다. 태조 5년 경신공주는 1396년 3월 19일 이거이의 아들인 정사자명공신 상당 부원군 이해와 결혼한다. 당시 33세였던 이해는 기혼자로 이미 아들 이비가 있었으나 상처하여 경순공주와 재혼을 하고 공주와의 사이에서 아들 이유를 둔다. 조선 초기에는 여성의 용모를 그리는 초상화가 금기시되진 않았다. 후기에 이르러 성리학적 관념이 심화되면서 여성의 초상화는 자취를 감추었다. 국내 최초 공주의 초상화인 경신공주의 초상은 조선 중기인 1625년에 그려진 이모본이다. 청주 이씨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2006년 경기도 박물관에 기증했다. 원본은 훼손이 심한 상태여서 모사된 초상이다. 첫 딸은 아버지를 닮는다고 태조 이승계를 그대로 쏙 빼닮았으며 몽골식 복장으로 치장하고 있다. 경신공주 초상은 남편인 이해 초상과 한 세트로 제작된 부부 병자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얼굴 묘사나 복식의 형태가 조선 초기 여성들의 패션 양식과 치장 스타일을 유존하고 있다. 경신공주는 계명지조, 어질고 현명하여 내조를 잘하는 아내의 상으로 조선시대 양반가 혹은 왕가 여인의 복덕을 겸비한 여인의 얼굴로 손색이 없으며 너그러운 인상을 하고 있다. 조선의 반가 여인들의 얼굴은 크고 넓으며 얼굴과 몸에 어느 정도의 살집이 있는 여성을 미인으로 쳤다. 피부빛이 희며 장식용 머리쓰개인 조바이가 큰 것으로 보아 두상이 크며 얼굴이 넓다. 왕가의 유전적 특징상 이마가 넓고 긴 중안과 꽃방울이 발달하지 않은 코에 미간이 좁고 눈썹이 눈보다 짧다. 미간이 좁은 관상, 즉 미련한 관상이며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 좁아 눈이 안쪽으로 몰린 특징을 보인다. 미련은 미련 곰탱이가 아니라 우직하고 고집이 있다는 의미다. 인당의 간격도 좁은 데다 눈에서 입까지의 간격이 멀어 콧대와 눈 사이의 경사도가 높게 보인다. 이럴 경우엔 시선이 눈 주위로 몰린다. 게다가 상근의 윗부분이자 미간의 한가운데 큰 점이 있어 눈몰림 현상이 더 느껴진다. 미간 사이에 있는 점은 부부 사이가 소원함을 말해주며 하는 일마다 장애가 많고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 인당이 좁은 사람은
민감한 성격으로 스트레스에 약하다. 결벽증이 있고 완벽주의를 추구한다. 계산에 밝고 꼼꼼하지만 몸이 약해 장수 체질은 아니다. 죄치로 결혼을 하였으니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을 터인데 왕가의 공주로서 결혼 후 겪은 참상이 워낙 커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1404년 시아버지인 이거이가 모반죄로 남편인 상당 부원군 이해와 함께 서인으로 강등된다. 종친과 공신들은 이거이 부자를 처형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이해는 왕자에 난 당시 큰 공을 세웠고 경신공주의 남편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이로 볼 때 공주는 파란 많은 삶을 살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입은 넉사자 모양으로 말에 힘이 있고 묵직하다. 온화하고 일처리가 뛰어나다. 아랫입술이 더 두터운데 인정이 많고 배려심이 깊고 사랑을 베푸는 타입이다. 입은 에너지의 통로로 입이 크면 마음도 크므로 포부도 크다. 입의 기운이 강하고 힘이 있으며 언변과 어휘력이 좋다. 하관이 넓고 두둑하며 평평해 고집이 있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공주는 1426년 4월 29일에 65세의 나이로 졸하였다. 조카인 세종은 내관을 보내 조문하게 한 뒤 다음 날 쌀과 콩 각각 50석과 종이 200권을 부조하고 상등의 예로 장사를 지내게 한다. 심계천하의 신분으로 왕실의 일원으로 태어나 왕가의 시집가 한평생 보호를 받고 살았으나 초상에서 보여지는 얼굴은 그리 평온하게 보이지 않는다. 조선 초기라 해도 여성으로서의 삶은 제약과 한계가 있었겠지만 왕실의 공주로서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고 사는 삶이 녹록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미국의 작가인 샘 레빈슨의 시로 오드리 헵번이 애송해서 유명해진 시인 사람에겐 두 개의 손이 있는데 한 손은 나를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남을 돕기 위한 손이라는 구절이 있다. 남을 돕기 위한 손은 적선을 말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행위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이 누구냐고 거울한테 묻는 백설공주의 계모에게 기꺼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은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손을 기꺼이 내어주는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경신공주도 그런 손을 가진 분이었기를 예언한다.